안녕하세요. 노인복지 시설 실무 이정아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벌써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한지 벌써 이제 5주차 학기에 3분의 1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재무 관리라던가 또 인적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정보 및 사무 관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같은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시설, 특히 노인복지시설에 가시게 되면은 정말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또한 그 정보 가운데는 요즘에 가장 민감한 것이 개인정보잖아요.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관한 것들도 받게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장기요양 등급 신청 절차를 대행하거나 갱신을 할 때는 어르신의 인적 사항은 물론이고 또 이분이 차상위 계층인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국가유공자인지 이런 거를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은 물론이고 어르신 보호자에 대한 정보까지도 많이 다루게 됩니다. 보호자의 신분증이라던가 기본적으로 보호자가 건강보험료를 얼마를 내는지 이런 것 등등 너무나 많은 개인정보를 다루게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르신에 대한 정보 이런 파일들을 그냥 책꽂이에 넣어서 보관을 하면 됐는데 이제는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캐비넷 같은 데다가 보관을 해야 되고요. 또 이제 노인 시설에서 의료 정보들 있죠. 어르신의 질병이 어떤 거고 어떤 약을 드시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잠금 장치가 있는 캐비넷 같은 서랍에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 아무래도 사무 관리를 하다 보면은 너무나 많은 서류가 넘쳐나죠. 이제 과거에는 이것들을 전부 다 종이로 이렇게 했지만 이제 요즘에는 파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특히나 사회복지시설은 정부의 보조를 받고 지원금을 받고 또 후원금을 받다 보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죠. 나라 돈을 받아 먹으면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고.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을 했다는 거에 대한 흔적을 남겨야 돼요. 왜냐면은 물건을 만드는 재화를 만드는 것은 그 물건을 만들 때에 생산량, 볼펜을 100개 만들었다. 볼펜가 100개가 있어요. 하지만 사회복지 서비스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냥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했다는 거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 서식부터 이게 너무너무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5주차에서는 이러한 서류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정보와 사무 관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의 이해입니다. 우리 정보는 보통 이제 영어로 inform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정리한 지식 정보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 및 행위에서 정보가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 사회죠. 요즘의 사회는 정보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즘에 하도 부동산 대책이 바뀌고 있으면서 이제 부동산 대책 혹은 세금 관련 그 정책들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보들. 여러분들 대학 입시 보실 때도 입시 요강들 어떻게 바뀌는지 또 어떤 학교에서 어떤 부분에 가산점을 주는지 여러분들 이것들 굉장히 많이 발빠르게 움직이셨죠. 입시학원에서는 바로 이 정보가 생명력이 되는 거죠. 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보들. 우리는 이 정보들을 우리가 무슨 사회복지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재테크를 하고 이런 정보가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정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개팅 같은 거 처음 하실 때 물론 상대방한테 기본적인 건 들으시죠. 뭐 어느 학교 다닌대, 뭐 키가 몇이래 이런 건 들으시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만나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알아가게 되는 거죠. 글쎄요, 요즘에는 소개팅의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때만 하더라도 소개팅 이런 거 하면은 취미가 뭐예요? 뭐 특기가 뭐예요? 뭐 이런 부분들. 집이 어디세요? 가족 관계는 보통 이제 이런 걸 물어봤거든요. 이게 전부 다 정보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나게 될 이용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계신 정보를 완벽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분도 많이 계세요. 아니, 대부분 다 노인성 질환, 인지장애, 치매라든가 파킨슨, 뇌졸중, 뇌경색 이런 질병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나이도 모르시고 실제로 지금 시설에 가시면은 본인 나이도 모르시는 분 많으세요. 또 그리고 이유 없이 배회하고 방황하고 인지 기능이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르신에 대한 정보를 알려면 그러니까 효과적인 케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보들을 알려면 어르신이 직접 얘기를 한 정보도 있지만 보호자를 통해서 혹은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보호자한테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우유만 드시면 설사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케어를 하다 보니까. 또 이분이 뭐 식탐이 조절이 안 되시는 분도 있고 배변 습관이 변비가 이렇게 뭐 토끼똥 같이 변비가 있으신 분도 계시고 특정 음식에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이러한 정보들을 우리가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행정서식을 하기 위한 행정 작업에 필요한 정보도 있지만 우리가 케어를 위한 정보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행정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어떤 케어에 대한 정보라면 그것들을 그때그때마다 다 말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클라이언트 파일이라 그래서 그 어르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문서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에 이 어르신에 관련된 클라이언트 파일 하나만 보더라도 가족력이 어떻고 생활 주기가 어떻고 이분의 병력은 뭐가 있고 과거 치료했던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정보가 실제로 중요한 사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정보의 활용은요, 사회복지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자들은 보다 나은 업무 수행을 위해 적절한 정보 활용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자원을 결합하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원칙적으로 노인복지시설에서 어르신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한다던가 이러면은 신청자의 신분증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제 보호자들이 해야 될 업무들을 대행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보호자님께 신분증을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신분증을 이제 복사를 해놓고서 클라이언트 파일에 처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 신분증 복사한 사본을 또 복사해서 쓰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업무에 대한 거, 또 뭐 어르신의 주민등록 등본, 물론 이걸 이제 너무 발급한 지가 오래된 것들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 또 장기요양 인정서, 우리 건강보험증처럼 고만한 크기의 장기요양 인정서가 나옵니다. 이것들도 이 인정서는 시설 보관이 아니라 보호자님께 드리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한부를 복사해서 시설 내에서 보관을 하면서 이제 행정 업무를 하는 이런 것들. 근데 이게 노인복지시설에 입소를 하시게 되면은 주민등록 그 번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거의 다 이 장기요양 인정서의 번호 갖고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인 거죠. 또 신분증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잘 관리해서 필요할 때 적절하게 활용함과 동시에 이게 또 남용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정보사회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요즘에는 뭐
어디 은행 하나에 뭐 가입만 하면은 갑자기 그쪽 관련 막 카드사에서 전화가 오고, 네, 이게 개인 정보가 지금 뭐 이렇게 잘 보호가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특별히, 그래서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문서를 폐기할 때는 반드시 파쇄기를 통해서, 분쇄기를 통해서 갈아가지고 버리죠. 많은 개인 정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개인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 이용입니다. 단순히 정보의 수집만으로도 사람들의 에너지를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수집된 정보가 실행에 직결되고 직원들에게 체계적으로 피드백될 경우에 정보의 효용성이 더욱 증진되는 등, 수집된 자료를 지능적으로 활용하여서 업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뭐 관리자가 어떤 정보를 통해서 성과를 올리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법령이 바뀌어서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된 건 뭐였냐면, 장교양 등급을 한 번 받으면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1년 단위로 갱신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같은 등급을 두 번 나오면 2년으로 갱신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애초에 처음부터 2년 단위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복사의 업무가 대폭 줄겠죠. 장교요양 갱신이라는 것은 장교요양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회복사의 업무가 굉장히 많았어요. 1년 단위로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으로 2년 단위로 하게 되면 그 업무가 절반으로 줄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르신들은 대부분 다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갑자기 급성으로 악화되는 경우도 물론 있긴 있지만 고만고만하게 그냥 계속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정 비용 이런 것들 좀 줄이고, 또 이제 행정 서식에 드는 비용이라든가 시간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는 2년 단위로 하는 이런 것들이, 정보가 바뀐데 이런 것들을 기관장이 빨리빨리 파악해서 사회복지사의 업무 교육을 하고 이러면서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또 만약에 뭐 이러이런 등급을 받으면 이러이런 혜택이 생긴대 라는 정보가 생기게 되면은 그것들의 혜택이 어떤 게 적용되는지를 빨리빨리 알아서 그 정보들을 이용하면 굉장히 좋겠죠.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좋은 보고서는 정보의 가치를 함양한다는 거죠. 사회복지 관리자는 수집된 자료를 통해서 업무 실행을 위한 보고서 작성 능력은 필수이고, 보고서의 서술 구성 형식은 정보가 어떠한 방향으로 사용되는지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은 말을 해도 어머 잘한다 이거랑 잘한다 라는 말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잘한다는 의미지만 이게 정말 잘한다고 칭찬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비꼬고 있는 건지, 우리 글씨로 카톡으로 문자로 잘한다 이거는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런데 말투를 통해 들으면 어머 잘한다 이건지 아니면 잘한다 이건지 알 수 있듯이,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하는 말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보고서의 형식이라든가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별로 쓸데없는 자료 이건 다 폐기되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갖고 사진 굉장히 많이 찍으시죠. 우리가 셀카 하나 찍으려면 딱 한 장을 찍어가지고 한 장을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진 한 장을 건지려면 거의 한 10장을 찍죠. 10장 가운데 제일 좋은 거 한 장만 건지고 나머지는 어떡하죠? 폐기해버려요. 왜냐하면 다 비슷한 포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도 어떤 그 보고서의 형식이라던가 내용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원하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 보고서는 폐기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같은 보고서를 올려도 어떤 사람이 하는 보고서는 딱 한눈에 볼 수 있게 딱딱 하지만, 어떤 보고서는 굉장히 장황해서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고요. 근데 이런 보고서는 폐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보고서는 정보의 가치를 함양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교수님들 수업 듣다 보면은 어떤 교수님은 PPT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녹여내신 분이 있지만 어떤 분은 또 줄줄줄. 네, 제가 친구가 LG를 다니는데 뭐 보고서를 제가 쓰는 걸 봤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PPT를 딱 2장밖에 없는데 그 2장 안에 1시간 브리핑할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다 압축해서. 이게 바로 능력인 거죠. 이렇게 같은 보고서를 하더라도 그 안에 어떠한 정보들이 녹아내린가가 중요합니다. 자, 좋은 보고서는 정보의 가치를 함양한다의 2번째 얘기입니다. 네, 좋은 보고서가 어떻게 이것들을 담아 나갈 수 있냐는 거죠. 이 좋은 보고서라는 것은 비교의 기준이 먼저 명확해야 되고 상식적인 수치를 근거하는 거. 여러분들 뉴스에 보더라도 이번에 경제 성장률이 올랐습니다.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러면 보통 감이 안 와요. 전년 대비 몇 %포인트 인상됐습니다. 라고 수치로 혹은 정확한 기준 근거가 되는 거. 지금까지 20대 한국 여성의 평균 키는 뭐 얼마였는데 작년부터 얼마가 커졌습니다. 이렇게 뭔가 수치화된 거,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어떤 집은 되게 가격이 싸. 이러면 보통 감이 안 와요. 아메리카노 한 잔에 4,100원인데 거기는 3,500원이야. 이러면 딱 감이 오시죠. 이렇게 뭔가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2번째로는 그냥 보고서와 관계없는 장황한 내용들은 별로 우리가 말을 되게 장황하게 하는데 핵심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있죠. 너무 과잉된 정보들은 말만 장황해요. 다시 말해서 관리자가 원하는 수치만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정확한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프, 차트 이런 게 있으면 되게 좋겠죠. 꺾은 선 그래프라던가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일일이 수치를 그 데이터라는 숫자를 인식하지 않아도 딱 한눈에 보면 그래프가 들쑥날쑥하는데 이번 주에 쭉 올라갔네? 아, 이번 주에 상승되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눈에 볼 수 있는 거. 업무 수행자라든가 관련자가 누구나 볼 수 있으면 알 수 있는 총체적인 원칙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막 어려운 말들 이렇게 하지 말고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내용들. 또 제목으로만 봐도 우리가 내용들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1학기 혹은 2학기 성적 분포도 평가. 딱 제목만 봐도 2학기에 대한 학생들 성적 분포도가 나와 있는 자료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제목에 어느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는 기준들이 있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고서가 길다고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 왜 과제 레포트 쓰실 때 한 장만 쓰시면 할 얘기가 없으시죠. 그래서 막 분량을 길게 하려고 제가 레포트를 검사해 보면은 했던 말 또 하고 내용이 굉장히 장황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분량은 비록 짧지만 강한 임팩트가 있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점수를 과감하게 많이 줍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현장에 가시면은 가장 먼저 접할 게 업무 일지라던가 뭐 일을 보고 일지, 프로그램 일지 등 이런 보고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좀 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량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강하게 짧지만 임팩트 있는 거. 여러분들 서술형 문제를 시험 풀 때에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의도를 알아서 그 원하는 답을 써야 점수를 잘 받거든요. 지금 관리자가 궁금해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게 다 궁금하지만 예산을 얼마큼 썼나에 민감한 관리자인지 아니면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클라이언트가 참여 전후에
행동에 어떻게 변화가 왔는지 그걸 궁금해하는 관리자인지 어느 쪽에 포커스를 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프라든가 차트 등을 통해서 딱 한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넣어주게 되면 네, 조금 더 훌륭한 보고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보에 대한 거 말씀드릴 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개인정보가 법제화가 됐어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거나 유통하거나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제도로 2001년 3월 29일 제정이 되어서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설에서 이제 2011년 전까지는 그냥 어르신들 뭐 입소 계약서 이런 것만 그냥 받고 말았는데 각종 동의서만 받고 말았는데 2011년 9월부터 저희도 개인정보에 대한 이거를 활용 동의서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뭐 심심치 않게 인터넷으로 뭐 하나만 하더라도 개인정보 동의서 이거 받아야 돼서 우리 체크하잖아요. 하다못해 소셜 커머스에서 어떤 그냥 물건을 하나만 사더라도 이거에 대한 개인정보를 다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나 개인정보가 남용돼서 저도 제가 한 번도 가입한 적이 없고 막 이런 곳에서 연락이 와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제 개인정보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아니 뭐 이렇게 얼버무리다 전화를 그냥 끊으세요. 그만큼 이제는 개인정보가 줄줄이 새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정보에 대한 보호를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정보를 통해서 많은데 이게 범죄에도 악용되고 저도 실제로 보이스피싱을 당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도 이용자의 정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네,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중요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 정보가 어디에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쓸데없이 여기저기 많이 쓰이게 되는 경우에 이게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들을 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우리가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알게 된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사무 관리를 할 것인가입니다. 네, 사무 관리라는 말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어디서 어디까지를 하는 게 사무 관리인가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보면은 사무 관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수단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관리라는 것은 그냥 뭐 정적으로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동적이며 탄력적인 것이어야 되는 거죠. 이 사무 관리는 우리가 사무실에서 필요한 물품을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학자들 간에 다소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뭐 계획이라던가 조직, 통제, 조정, 지시, 인사 등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사회복지 행정론 시간에 배웠던 부분이에요. 귤리기 얘기했던 포스트 코르브 뭐 이렇게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학자들에 의한 견해가 많지만 대표적으로 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이에요. 쟤는 계획성이 없어. 쟤는 계획대로 해. 혹은 조직의 계획 하에 해. 뭐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장래에 대한 전망을 예측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 지침과 방법의 대강을 정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어떤 비싼 물건을 사고 싶어요. 꼭 필요한 거예요. 노트북을 바꾼다? 한 200만 원 필요하죠. 사실 그거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그럼 내가 2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2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일단은 카드로 사고 6개월 할부를 해야겠다. 30 얼마씩 알바를 해서 이런 계획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 하면은 이번에 내가 알바를 하나를 하는데 두 군데를 해서 한 달에 뭐 얼마씩 벌어서 4개월 동안 모아서 200만 원을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이고, 아니면은 엄마한테 일단 엄카에 엄마 찬스를 써서 엄마 카드로 산 다음에 엄마한테 뭐 한 달에 10만 원씩 뭐 20개월 동안 드려야겠다. 이런 어떤 계획들, 내가 목적, 여기서 일정한 목적은 노트북을 사는 거예요. 장래에 대한 전망, 이걸 예측하는 거죠. 내가 6개월만 고생하면 200만 원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계획들. 그 방법으로 아주 구체적이고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조직이에요. 계획을 실현 가능케 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인력입니다. 또 직위 간의 관계와 재원, 기타 필요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추진해 가는 거. 우리가 보통 조직 관리, 조직의 구성원들이 이런 말을 할 때 조직은 거의 인력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인력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그 인력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 또 인력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 또 인력을 어떤 직위로 배치할 것인가, 그 직위 간에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이런 것들, 예산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전반적인 구성 배치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뭐 뒤에 가면 인사에서 나오지만 이것을 활용하기 위한 그 모든 구성원과 모든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통제예요. 뭔가를 집행을 하면서 규제를 하는 거죠. 이 통제는 인원에 대한 통제일 수도 있고요. 예산에 대한 통제일 수도 있고, 혹은 횟수에 대한 통제일 수도 있고, 시간에 대한 통제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 과하게 간다던가 혹은 너무 부족하게 가는 것들을 스스로 체크하면서 이 부분은 내가 더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더하고 빼고 가감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출입 통제 이렇게 하면 거기 못 들어가게 막는 거잖아요. 근데 반드시 이게 또 막는 것만이 통제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규제를 하는 것을 우리는 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조정입니다. 조직의 활동을 적절한 관계에 놓이도록 하는 거. 사이즈 조정 좀 해드릴까요? 시간 조정 좀 해드릴까요? 이런 것들. 늘리고 줄이는 거. 뒤로 뺐다가 뭐 앞으로 갖고 왔다가 이렇게. 적절한 관계에 너무 먼 거는 좀 가깝게 하고 너무 가까운 건 멀게 하는 그 간격들을 줄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시는 주어진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직원들을 지도 감독하는 거죠. 이거는 리더십이 할 수 있는 행사라고 행해지는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뭔가를 지시하려면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에 좋은 보고서 말씀을 드릴 때에 말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 말투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지시도 하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지시를 하는가,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지시 방법을 통해서 직원들을 따라갈 수 있게 하는가, 없게 하는가, 네,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여기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리더의 역량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리더가 강압적인가, 혹은 되게 온화한 리더인가, 권한 위임형 리더인가, 독재형 리더인가, 이런 부분들. 무조건 독재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독재에 대한 리더십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은 인사예요. 우리 인사는 인사관리에서 함께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긴 설명은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충원하는 것을 포함해서 승진, 징계, 사직 등 인력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에요. 네, 인사는 뭐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이라던가 성격, 또 일하는 스타일을 보고서 잘할 수 있는 업무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요. 사람을 모집하고 선발하는 과정부터 이런 업무에 대한 명세서 이런 거를 주고, 또 승진시키고, 필요한 경우엔 징계시키고, 또 보수 교육을 시키는 이런 모든 과정을 전부 다 포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과정을 끝내면 이제 문서 관리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네, 문서는 우리가 사람끼리 이렇게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전부 다 이렇게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서로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럼 문서를 왜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첫 번째는 문서의 자연 증가를 통제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출력했던 프린트를 2번, 3번 하는 경우 있거든요. 대학원에서 논문을 이렇게 쓰다 보면은 다른 논문을 참고해야 되니까 같은 논문을 3번, 4번 출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걸 한 것도 모르고 이런 것들 문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클라이언트 파일에도 막 신분증을 2번, 3번 복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자연적으로 문서가 증가하는 걸 통제하는 거죠. 너무나 무절제예요. 두 번째로는 문서의 이동 혹은 발견을 신속하게 하고 보관을 안전하게 하며 적절한 처분을 하기 위한 거예요. 이제 이 문서가 저쪽 부서에 필요할 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문서를 다 이렇게 스캔을 떠서 이제 파일로 보관을 많이 하는데요. 과거에는 종이로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종이가 자꾸 복사해서 쓰고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의 손을 타면 훼손되죠. 그러면 또 새롭게 복사를 막 해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이동하다가 또 분실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보관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 이외에도 문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문서들을 아무래도 자꾸 이제 기본 했던 폼이 있으면 그것을 그냥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데 기존에 만들어 놓은 폼이 없다면 처음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는 과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과 인력과 비용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죠. 그 틀이 있어가지고 그냥 껴넣을 수만 있다면 이미 절약이 많이 되겠죠. 네, 그러한 부분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문서를 업데이트하면서 과거에 또 문서는 폐기해야 되는데 폐기를 하지 않고 있으면 이게 어떤 게 최신 문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불필요한 문서가 자연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문서가의 홍수예요, 홍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양식이 한 가지 서식에 대한 양식이 대여섯 가지 되는 거예요. 어떤 게 최신 버전인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가 되게 되면은 그 버전은 바로 폐기해 버린다던가 이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문서를 관리할 때 문서 필요성에 대한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속성입니다. 문서가 이동하는 거리를 최대한 단시간으로 줄인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 이거를 최대한 경유하는, 여러분들 유통 마진이라 그래서 어떠한 물품을 한 가지 살 때에도 그 물품이 어디를 거쳐 오는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죠. 마찬가지입니다. 문서가 이동하는 거리를 최소한 단축시키고 경유하는 것을 줄이면서 한 곳에서 지체가 되는 것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려보냈는데 이게 보고서가 작성되다가 행정부서에서 멈춰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여러분들도 왜 택배를 보면은 택배 조회에 보면 한 곳에서 왜 멈춰있는 경우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시간 낭비가 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미리 시한을 정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문서를 하시오. 제가 일했던 시설 같은 경우는 지시가 내려오면 무조건 3일 이내에 72시간 안에 보고서를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72시간 안에 올리는 게 아니라
그 72시간 동안 뭐를 했는지 24시간 단위로 보고를 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공문을 받고 이 업무를 지시받은 첫날 24시에는 이 업무에 대한 내용을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또 48시간 동안은 자료 수집한 것을 분류해서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24시간 단위로 잘라가지고 보고를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업무가 내려오면 72시간 안에 보고가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시한을 미리 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냥 사정없이 느려지는 거죠. 두 번째는 정확성입니다. 당연한 거죠. 문서가 정확하지 않으면은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문서를 통해서 보고를 하는데 착오 발생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뭐 복사 방법을 쓴다던가 이런 것들 우리가 보통 어떤 보고서를 만들 때에 워드를 일일이 치게 되면 또 오타의 발생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런 걸 생각해서 그리고 또 배부, 인수인계, 결제 등의 근거를 남긴다는 거죠. 이 문서를 작성했는데 나는 이거 못 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서를 누가 봤는지 본 사람은 다 사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이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여기에 사인을 했던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죠. 또 아무래도 사람이 기계보다 오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수기로 기록하는 것은 오류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세 번째는 용이성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서류가 많고 일일이 다 손으로 기록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이게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 개인의 판단 기준에 이거를 미루어 본다면 너무너무 많이 피로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작성에 쉽게 한다는 거. 또 그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다 작성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지치다 보니까 피로도가 높으면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거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무 자동화를 시키고 또 이것의 일을 나눈다는 것도 필요합니다. 분담을 하는 거죠. 마지막은 경제성이에요. 도대체 이 일을 어느 부서에서 처리하는지 이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처리했는데 이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처리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시와 전달 체계를 일원화해서 한 번에 할 수 있게 하고요. 또 사용되는 재료들을 낭비하지 않게 꾸미는 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업무는 복지사가 하고 이 업무는 뭐 간호사가 하고 이것들을 반드시 미리 담당자를 정해주고 하는 방식들을 정해주게 되면은 업무의 경제성이 용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공문서인데요. 여러분들 사회복지 현장에 가시면은 수도 없는 공문서를 보시게 될 거고 수도 없는 공문서를 작성하시게 될 거예요. 요즘에는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는 공문서를 거기에 그냥 시군구에서 올려놓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시게 되면은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이라는 곳에 접속을 하셔갖고 이거를 하루 종일 켜놓고 업무를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정보 시스템 프로그램이 도입되기 전에 10년이 좀 넘었죠. 이제 그때는 직접 공문서를 만들어서 들고 시군구를 이제 가야 되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정산 보고를 한다던가 이럴 때도 맨 앞장에 공문서를 붙여야 됐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공문서가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서는 이제 행정기관 내부 또는 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문상 작성하고 혹은 시행된 그런 문서로 행정기관에 접수가 되는 모든 문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행정기관만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행정기관에서 우리한테 보내는 것도 공문서지만 우리가 행정기관에 보내는 것도 공문서 취급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은 문서뿐만이 아니라 그림도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문서에는 종류는 어떤가 있나를 봤더니 보니까 뭐 지금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적었는데요.
헌법, 법률, 뭐 대통령령 이런 어떤 법률과 관련된 법규 문서가 있고요. 이거를 하십시오. 뭐 이런 훈령, 지시, 예규, 명령 같은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부천시로 보내는 지시문서, 이것도 바로 공문서입니다. 또 공고문서, 사회복지사 1급 국가고시 공고, 이것도 일반인에게 알리는 공고문서도 네, 공문서예요. 또 비치문서,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거, 비치문서죠. 뭐 이런 것들, 또 민원문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뭔가를 내는 거, 그 이외에 일반 문서까지, 여기에 지금 포함되지 않은 모든 문서가 이제 일반 문서인데요. 보통 이제 사회복지시설에서 쓰는, 특히 노인복지시설에서 쓰는 공문은 뭐가 있나? 이제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내려와요. 몇 월 며칠까지 뭐뭐뭐를 보고하시오. 뭐뭐뭐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시오.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가 유행이다. 그러면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어떻게 지금 소독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지금 이거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오. 이런 게 내려오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코로나가 유행이니까 언제까지 외박이라던가 면회를 금지하시오. 이런 공문이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설에서 올리는 공문서는 뭐가 있는가? 보통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들 생계비에 대한 정산보고, 시군구에서 내려온 생계비를 이렇게 사용했음을 보고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 아니면은 시군구에서 뭐뭐뭐를 하시오라고 시킨 거에 대한 보고서, 뭐 어떻게 코로나를 대비해서 시설 내에서 어떻게 소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보고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에 대한 부분들을 올리는 거죠. 이런 공문서들이 사용이 됩니다. 이제 그럼 공문서를 한번 작성해야겠죠. 우리가 공문서를 작성할 때에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우리 기한문은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한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문장을 짧게 끊어서 개조식으로 작성을 한다는 거죠. 너무 문장이 장황하게 되면은 그 글을 쓰다가 내용이 애매모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어와 수어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누가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을 피합니다. 이러한 관리가 개선될 수 있게 합니다. 개선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개선이냐는 거죠. 이런 애매모호한 거, 뭔가 수량화할 수 있고 수치화할 수 있는 거. 신속성을 피하기 위해 결론을 먼저 내리고 설명을 얘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은 코로나를 맞이하여서 소독하는 방식이 어떻게 있는지 보고하시오. 이렇게 많이 나왔다면은 저희는 주 1회 소독을 합니다. 라는 결론을 먼저 쓰고 소독 방법은 뭐 외부 업체에 외주를 둬서 이렇게 하고 소독 시간은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걸 반대로 외부 업체에 외주를 둬서 이러이러한 약품을 통해 소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주 1회 합니다. 이러면 굉장히 문장이 장황하다는 거죠. 저희는 주 1회 하고 있습니다라는 결론을 먼저 내리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뒤에 가서 하는 거죠. 보통 우리 두갈식의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장하는 게 앞에 가는 것을 두갈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야지 그 공문을 받아보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쉽다는 것입니다. 기관을 상징하는 마크가 삽입되어 있고 통일된 서식을 사용하여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야 합니다. 기관의 서식을 딱 보게 되면은 이게 어느 기관에서 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또 그리고 늘 그 기관의 서식을 본 사람은 이 기관은 요 부분에 지금 결론이 들어가 있어. 혹은 여기를 보면은 이 문서의 작성자의 이름이 나와 있으라고 알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같은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 서식, 다음번에는 저 서식 그러면 굉장히 헷갈리게 되겠죠. 뭐 그 이외에도 구격 용지를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 우리 보통 이제 A4 사이즈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본인이 그냥 쓰기 좋다고 그 규격을 사용하지 않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A4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제 일반적이기 때문에 통일된 서식
뭐 간혹가다 이제 그게 아닌 뭐 B5라던가 이런 걸로 하라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이런 특별한 경우는 그렇게 사용하라고 뭔가 규제가 내려오게 됩니다. 공문서 작성 시의 일반적인 용어 표기법입니다. 첫 번째, 육하 원칙을 염두에 두고 작성해야 됩니다. 뭐 이거는 공문서뿐만이 아니라 사고에 대한 뭐 경위 기록서든 그냥 일반 보고서든 항상 육하 원칙을 염두에 두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대화에 가장 흔한 게 주어가 생략돼 있어요. 내가 이게 먹고 싶어서 이걸 달라고 했거든. 근데 우리 주어 내가라는 말에서 보면은 네 생략돼 있고, 뭐 엄마가 오늘 이렇게 했더라. 엄마가라는 말보다도 집에서 혼났어. 누구한테? 누가? 이렇게 우리 이런 경우 되게 많은데, 반드시 육하 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게, 여기서 언제는 일시인 거죠. 몇 월 며칠까지만 쓰면 안 됩니다. 몇 시까지도. 어디서, 장소예요. 무슨 무슨 복지관, 무슨 무슨 노인복지시설, 여기까지만 쓰면 안 돼요. 복지시설 프로그램 실까지. 누가, 참석자, 뭐 이름을 쓰시든가 아니면은 뭐 어떻게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무엇을 뭘 할 건지 프로그램을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무슨 무슨 프로그램을, 이런 것들 어떻게, 뭐 재밌게, 이게 아니라 제목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재정, 어, 뭐 프로그램 시간은 이만큼 걸리고 여기에 소요된 재정은 이만큼이고, 구체적으로 이거를 왜 하는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 혹은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들, 이런 것들 써야겠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씁니다. 20명은 숫자 20, 뭐 금액은 아라비아로 포기하고 괄호 안에 한글로, 이거 반드시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15,790원 아라비아로 쓰고, 이거 그냥 15,000 이러면 안 돼요. 1만이라고 써야 돼요. 그리고 보통 시간은 24시간제로 해요. 오후 3시 이렇게 안 하고 15시. 클론으로, 네, 콜론으로 포기를 하죠. 15시 뭐 이렇게 하고요.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연, 월, 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온점으로 네, 보통 합니다. 그래서 뭐 2011년 뭐 8월 25일 그러면 2011.8.25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보통 이제 가로하고 그 요일도 보통 쓰는 게 있죠. 보통 이제 공문서에 대한 이거는 뭐 법은 아닌데요. 이렇게 일반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있어 보니까 신임 복지사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게 바로 금액에 대한 부분이에요. 15,790원 아닙니다. 15,790원이 맞아요. 또 시간을 24시간제로 표기하는 거, 이거 틀리거든요. 오후 3시 이러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15시고 콜론을 써가지고 15 숫자 쓰고 콜론 쓰고 00 이렇게 쓰는 방법들,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틀려요. 네, 저는 이렇게 이거 틀려가지고 공문 올리면 저는 빠꾸 냈어요. 왜냐면 애초부터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은 네, 쉽지 않다는 거죠. 날짜도 구분하는 거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서 관리의 실제입니다.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 문서를 관리하고 있지만, 문서를 이관하게 되면 필요할 때 즉시 문서를 볼 수 없다는 이유, 내부 비밀 자료를 알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등 아주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사실상 문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간에 별도로 부서별 창고를 만들어 부서별 문서를 관리하는 공간 낭비 요소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 이게 실질적으로 뭐 기관 평가 같은 거 할 때는 3년 전 것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3년 거를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창고를 그냥 빌렸어요. 임대를 했어요. 문서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런 경우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나 이것들을 파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냥 파일 저장을 해서 USB에 담아두면 되는데, 뭐 일일 요양일지 이래가지고 어르신들 그날 케어한 거에 대해서는 수기로 작성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냥 종이로. 근데 이제 문서를 보관하는 창고이기 때문에 막 좋은 창고일 필요가 없어. 지하에 있는 창고를 했더니 습기가 차가지고 이 종이에 막 곰팡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제습기를 사가지고 돌리고 굉장히 이게 낭비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언급된 대로 사회복지 현장에 가시면은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 되게 잘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문서를 공유를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거는 내 거야. 우리 기관만의 비밀 문서야. 혹은 뭐 이런 게 잘 돼 있다든가 효율적이면은 서로 공유해서 다 같이 잘 되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정신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안 하시고 나 혼자만 쓰겠다 이러는 분들 종종 계시거든요. 사회복지 현장에 가시면은 협력이 안 되시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삶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누고 그래야 되겠죠.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보관해야 할 출력 문서의 경우 통합 관리 방식이 아닌 주무 분서별로 보관하는 방법이 새롭게 도입되어서 행정 업무의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여서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의 문서 관리 규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2010년 이후에 이제 뭐 노인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서류를 뭐 다 이관을 하는 그런 법들이 생겼는데요. 근데 이것도 장난 아니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르신이 100명이 넘는 곳이다 보니까 3년을 운영을 하고 시설을 이렇게 이제 이사를 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3년 동안 100명이 넘는 곳이면은 왜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신 분도 계시고 며칠 만에 퇴소하신 분도 계시고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얼마나 많은 분이 왔다 갔다 했겠어요. 그런데 그분에 관한 서류가 보통 어르신 한 분이 입소하시면 거의 그분에 관련된 서류가 10가지가 종류가 넘거든요. 그게 매일매일 10가지 종류가 매일매일 한 장씩 쌓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요양기록지, 목욕 기록지, 또 그 방에 대한 온습도 관찰 기록지, 체위 변경 기록지, 배설 관리 기록지, 뭐 프로그램 기록지, 뭐 이런 것들, 상담 기록지, 클라이언트 파일 막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건강보험공단에 이관을 하는데 트럭을 빌려가지고 갔어요. 너무 서류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 주무부서도 골치 아플 거예요. 이걸 다 이관해서 어디다가 보관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아무튼 이 서류를 종이로 출력해서 하는 것은 보관상의 문제도 많이 작용을 하고 또 이제 이것들을 종이를 계속 쓰다 보니까 종이로 된 것들은 어쨌든 종이는 펄프, 나무로 만들고 또 잉크, 낭비도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보관 창고를 만들어야 되고 이것도 굉장히 심한 낭비인 거죠. 그래서 문서 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거는 사실 같습니다. 이거를 좀 뭔가 전산화해서 종이를 좀 없애는 방법으로 하고 그 어떤 파일을 보관하는 그런 방법에 활성화가 되어서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이런 것을 좀 줄여야 되겠죠. 지금까지 문서 관리에 대해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로 이 정보 시스템을 이야기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이거 사회복지 행정론 시간에 잠깐 배웠었거든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자, 제가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시군구에다가 무언가를 신고할 때는 종이에 출력을 해서 앞에 공문을 붙여가지고 들고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오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종이로 하고 잉크에 대한 낭비도 많고요. 이걸 또 주무부서에선 받아가지고 이걸 어디에 보관을 할 것이냐. 이제 이래가지고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이 등록이 됐습니다. 등장을 하게 됐죠. 첫 번째로 복지 관련 정보입니다. 정보인데요. 복지 관련 정보 시스템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합포털 안전드림 한군보건복지정보원 사회복사 회원 전용 복지 포털 등이 활용이 됩니다.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시는 분이라면 전부 다 이제 이 시스템을 쓰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정보 시스템의 활용이죠. 물론 그거 이외에도 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수술 비용에 대한 거,
내가 낸 비용을 뭐 전부 다 이렇게 손쉽게 볼 수 있는 그거는 아니지만 보통 이제 수가에 대한 기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바로 정보 시스템이에요. 2008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효율화 및 시설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세월복지행정 시스템과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과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쓸 거는 바로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인데요. 여러분들이 졸업하시고 아동으로 가시든 노인으로 가시든 장애인으로 가시든 어디를 가시든 사회복지시설에 계시면 이 정보 시스템을 쓰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대상자의 관리라던가 인력의 관리들. 과거에는 A시설에 근무하시던 분이 A시설을 퇴직하지 않고 그냥 B시설에 오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에도 종사자의 관리가 되기 때문에 딱 등록을 하면 안 나와요. 이게 떠요. 다른 곳에 등록이 돼 있다고. 어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그 입소 비용 정산을 하지 않으시려고 병원 갔다 올게라고 보호자가 모시고 나가고 안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데 먼저 있던 곳에서 퇴소 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새로운 것에 입소해도 입소 신고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화해도 안 받고 하던 분이 퇴소 신고가 안 되니까 전화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시스템화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시설에서 근무를 했었고 어떤 직급으로 일을 하셨었고 왜 사직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도 마찬가지죠. 어느 시설에 계셨었고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재료들이 전부 다 여기서 보게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공문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어르신이 입소하시고 퇴소하시면 다 문서회에서 직원의 입사 퇴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공문화, 문서화해서 앞에 공문 붙여가지고 시군구에 들고 갔는데 이제는 전산으로 그냥 올리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시군구에서 공문을 내릴 때도 뭐 팩스로 내리거나 이렇게 해서 받는데 이제 이 정보 시스템 생기기 전에는 이제 팩스로 내리다가 이제 그것도 안 되면 메일로 보냈죠. 그러다가 이제는 정보 시스템에다 그냥 올려놔요. 그러면 알아서 보는 거예요. 그거를 못 본 거는 시설의 책임인 거죠. 다시 얘기하면 담당 사회복지사는 출근을 하면 항상 이 정보 시스템을 켜놓고 일을 하는 거예요. 시군구에서 내려온 공문들은 없는가? 전부 다 이것들을 온라인으로 병행하는 거죠. 또 이제 어디에서 후원금을 받으면 그 후원금에 대한 내역들도 이게 어떤 클라이언트는 서비스를 중복해서 받고 어떤 클라이언트는 서비스를 아예 못 받는 거예요. 중복과 누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상당히 이제 업무가 많이 편해졌어요. 이제 밖에 나가지 않고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문도 확인하고 다 이제 공문으로 뭐 주고받고 이러는 업무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보 시스템이 뭐냐? 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 행복이음으로 보조금 신청 및 보고를 하고 지자체 공무원은 이 정보를 기준으로 보조금 신청 교부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통해 복지 대상자 관리와 보조금 신청, 시설 수급자 현황 보고 등을 온라인으로 보고를 하여서 기존의 기초자료 관리 소홀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 시스템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산화를 지원하여 시설 업무의 표준화 및 효율성을 제고한 통합 업무 관리를 지원한다라고 나와 있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는 우리가 제출할 게 있으면은 이거를 종이로 해서 앞에 공문 붙여갖고 들고 갔다고요. 근데 공무원이 항상 자리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갔는데 자리에 없으면 기다려야 돼요. 공무원이 올 때까지.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민원인이 왔는데 맨날 자리에 없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은 그런 어떤 불만들이 클레임이 걸리게 되면 안 좋으니까 자리를 되게 비우기도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 낭비에 또 오가는 시간,
또 이것들이 책상에 막 쭉 쌓여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월말이 되게 되면은 뭐 정산 보고 문제도 있고 우리가 이제 인력 보고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입소해 계시는 어르신당 직원의 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걸 월별로 단위를 내는데 만약에 말일경에 입사한 직원이 있다면 빨리 신고를 안 하면은 이번 달에는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직원을 한 명 더 뽑았는데 지금 한 명이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월말이 되면 막 일이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가면은 담당 공무원 옆에는 이 서류가 막 쌓여 있어요. 처리해야 될 게.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전산으로 하는 거죠. 전산으로.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도대체 어느 시설에서 몇 명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인지 대한 보고가 안 됐어요.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보고를 누락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전산 업무를 통해서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과거에는 이게 파악이 안 되니까 공문이 팩스로 와요. 뭐 오늘 3시까지 몇 명인지 보고하시오. 그러면은 그 있는 것들을 다 통합해서 A 시설 몇 명, B 시설 몇 명, C 시설 몇 명 이렇게 다 통합해가지고 그 관할 시군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인지를 다 더해갖고 숫작업으로 했겠죠. 근데 지금은 전산에 있기 때문에 전산만 보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시 업무가 많다 보니까 만약에 담당 공무원이 오늘 뭐 오후 3시까지 이걸 보고하시오라고 얘기를 해도 3시까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날 행사가 있었거나 어르신의 응급이 있거나 막 이러면은 그러면 이게 또 피드백이 빨리빨리 안 오니까 공무원도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이제 하게 되는 방법이 바로 이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사를 하지 않고 다른 설에 입사를 하거나 혹은 어르신이 퇴소를 하지 않고 다른 설에 입소를 하거나 이러면 이게 전산이 업무가 등록 자체가 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 보고서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었다는 거죠. 굉장히 편리하게 생긴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업을 볼게요. 통합회계, 통합고객관리, 시설 유형별, 사회복지 서비스 이력관리, 실종자 이렇게 또 등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사회적 약자 종합 시스템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어르신이 뭐 치매가 있다 이러면은 밖에 나가셔서 집을 찾아올 수도 없을 뿐더러 인적사항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나는 어느 동에 살고요. 뭐 어느 아파트 살아요.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좋은데 모르신다고요. 이름도 모르시고 나이도 모르시고 하다 보니까 어르신의 뭐 지문을 등록한다던가 사진을 등록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우리 왜 범죄 사건이 터지면 전과자의 정보를 이렇게 훑어보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뭐 아이라던가 장애인이라던가 노인들은 사회적 약자 종합 관리 시스템을 등록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메일 보낼 때 보시면 다음 메일 보면 밑에 뭐 실종 아동 찾아주는 캠페인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 범죄에 악용이 되어서도 있겠지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고 과거에는 그냥 뭐 종교단체 이런 데서 정식으로 등록을 내지 않고 이런 불황인들, 고아들, 노숙인들을 그냥 케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시설에 이런 분이 몇 명인지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전수조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종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장애인, 뭐 치매 노인들, 또 어린 아이들은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을 찾아주고 싶어도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이 없다는 거죠. 요즘 뭐 한참 그 왜 이춘재 사건이 이슈가 됐었죠. 과거에는 DNA를 채취하는 방식들이 많이 훼손되거나 오염되고 지금같이 첨단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도 있어가지고 잡지를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돼서 그 미제 사건들을 뒤져보니까 지금은 이제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실종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 데이터가 구축이 안 됐고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미리 등록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조속한 발견과 귀가를 복귀할 수 있고 실제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귀가한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바로 여긴 거죠. 온라인 보고의 범위예요.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의 사용 대상 시설은 온라인으로 보조금 신청 및 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 신청 교부를 하는데요. 2010년 10월부터 시군구 온라인 보고 의무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등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온라인 교부 신청 시에만 지급을 하였다. 무슨 얘기냐면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생계비를 시군구에서 지원을 받죠. 만약에 뭐 1인당 만약에 뭐 3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설에 입소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시설 생계비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던 그 30만 원을 시설로 줍니다. 저희 시설에서 먹고 자고 계시니까요. 대신에 이제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시설로 입소하시게 되면은 전입신고를 시설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설로 이제 이사 온 거예요. 이분들은 집이 시설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시설 밖에 계실 때는 만약에 30만 원을 받았다면은 시설로 들어오시면 그 금액이 좀 줄어들어요. 왜냐면은 시설 생계비라 그래서 약간 박리담에 이제 혼자서 밥을 해 드시고 뭘 할 때는 단가가 세지만 시설에서는 여러 어르신들 하기 때문에 단가가 전락된다라는 어떤 그런 원칙 하에 금액은 줄어들지만 시설로 직접 넣어주세요. 근데 이제 물론 그게 직접 넣어줘도 시설 명의의 통장이 아니라 시설 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어르신의 통장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법에 보면은 이 시설 생계비는 압류할 수가 없어요. 생계비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을 향한 국가의 가장 최후 보루기 때문에 이것마저 압류를 하게 되면 정말 이분은 굶어 죽거든요. 그래서 시설에서 이제 시설 명의의 통장이 아니라 어르신 명의의 통장인데 글로 넣어드리죠. 근데 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치매라던가 뭐 노인성 질환 때문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이 만약에 우리 시설에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 10분이라면 10분에 대한 생계비 카드가 1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10개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체크카드 있잖아요. 체크카드가 있어갖고 따로따로 결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A 어르신이 만약에 이번 달에 시설 생계비를 20만 원 받았으면 그 20만 원 가운데 뭐 한 달 동안 쌀값은 얼마고 뭐 부식비는 얼마고 뭐 피복비는 얼마고 다 이걸 통계를 해서 20만 원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만도 사회복지사 일이 굉장히 많죠. 그 영수증을 다 첨부해서 나라에서 받은 돈을 우리가 허투루 안 쓰고 이 어르신을 위해 썼어요라는 것을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과거에는 그거를 갖다가 우리 어르신이 10명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 10명이라면 일반 어르신은 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 10명이라면 그 10명 거를 다 만들어서 그 영수증을 다 첨부하고 해서 10명 거를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그걸 들고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걸 다 전산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은 똑같은데 들고 가고 이런 게 이제 좀 줄어든 거죠. 대신에 사회복지사의 이 행정 업무의 어떤 중요성은 늘어난 거죠.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돼도 여러분들 횡령이니 배임이니 이게 막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행정 서식을 하는 가운데서 돈을 다 안 썼다던가 그 돈을 본래의 목적 이외에 썼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배임이 되고 횡령이 되는 거거든요. 사회복지사가 그 돈을 뭐 훔쳐갔다 이래서 횡령이 아닌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그거를 저희 같은 경우는 어르신이 막 100명이 넘어가니까 이렇게 정산 보고를 해야 될 어르신이 10분이 넘었거든요. 작은 시설은 뭐 20명 시설 이런 데는 뭐 한 두세 분밖에 안 되니까 좀 쉽겠죠. 이렇게 이런 업무들을 굉장히 이거 정보 시스템 사용은 사회복지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주가 되는 업무입니다. 물론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업무죠. 이제 그 흐름을 보게 되면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제 보고문을 작성을 해서 정보 시스템의 회계 관리니 고객 관리니 서비스의 이력 관리니 혹은 시군구의 뭐 연계 관리 이런 데 등록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보고서를 통해 전송을 합니다.
정보들을 보게 되면서 아, 이게 잘 되었는지 처리를 하는 거죠. 또 지자체에서도 그것을 보고서 아, 여기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10명이 있는데 10명에 대한 보조금을 잘 사용했어. 그리고 또 배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10명이었는데 한 명이 늘었다. 그러면 또 그거를 보고를 해야 돼요. 우리 11명이 됐으니까 11명에 대한 돈을 주세요. 라고 또 전산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하는데 만약에 뭐가 잘못되었거나 뭐 파일이 잘못 처리되었거나 혹은 이제 뭐 이 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오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반려를 처리하고 문제없이 잘 됐으면 승인이 되는 거죠.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다가 실수를 이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으면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해요. 선생님, 담당 공무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지금 정산보고를 올렸는데 제가 잘못 올렸네요. 이거 반려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취소하거나 삭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담당 공무원이 보고 반려를 시켜줍니다. 그럼 다시 이제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사회복사가 업무가 많아서 이제 뭐 깜빡하다가 말일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전화해서 선생님 제가 지금 올렸는데 좀 빠른 승인 좀 부탁드릴게요. 뭐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 시군구 공무원과 잘 지내시라는 거예요. 사이가 안 좋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군구 공무원도 사람인데 마음이 더 가고 이런 분의 업무를 더 잘 봐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구 공무원과 절대 등지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정보 시스템은 어떠한 일을 하느냐? 첫 번째로는 온라인 보고 절차 가운데 생활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의 보고입니다. 생활시설에서는 입소자에 대한 신변 변화가 발생 시 온라인 보고를 통해 즉시 보고를 하고요. 입소, 퇴소, 사망 발생, 또 입소자 정보 보고 등이 생기면 종사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직원이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거, 휴직하거나 이러면 전부 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또 생활시설이라는 것은 이용시설, 왔다 갔다 하는 시설이 아니라 우리 첫 시간에 배웠죠.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이용시설은 하루에 일정 기간을 일정 시간을 가서 보내시고 다시 집으로 오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생활시설은 거기가 집이 되어서 그냥 거기서 사시는 거죠. 네, 지금 현재 대부분의 우리 노인복지시설이 보통 그렇고요.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용시설이죠. 근데 어르신이 뭐 입원을 했거나 외박을 했거나 이런 것들 돌아가셨거나 혹은 퇴소를 하고 다른 시설로 가시거나 집에 모시거나 이런 것들 이제 우리 시설에 더 이상 안 계십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만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르신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모든 입소자에 대해서 저기 종사자도 마찬가지예요. 직원이 새로 들어왔으면은 그 직원에 대한 어떤 뭐 그 이력서는 아니다. 저기 뭐죠? 그 근로계약서하고 자격증 사본. 노인복지시설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 촉탁의는 의사면허증, 요양보호사 전부 다 있기 때문에 그 자격증 사본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시설에 입사하시게 되면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으로 가시게 되면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시군구에 들어갑니다.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정산 아까 얘기한 그거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러이런 사업을 할 건데 시군구에서 보조금을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힘으로는 조금 어려우니까 이러이런 것들을 보조해 주세요. 그래서 당첨이 되게 되면은 승인이 되게 되면 보조금이 나오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라 돈을 쓰시게 되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횡령이나 배임이라는 것은 그 금액이 크거나 혹은 그 돈을 훔쳤거나 그건 범죄죠. 그런 게 아니에요. 행정서식을 할 때에 뭔가를 누락했거나 잘못됐거나 금액을 딱 맞추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사서는 안 되는 물품을 구매했거나 이제 이랬을 때에 그게 바로 횡령과 배임이지 그냥 우리가
뉴스에서 얼마를 횡령했습니다. 얼마를 배임했습니다. 그래서 야, 어떻게 사회복지시설에서 저 치매 걸린 어르신들 돈을 그렇게 훔쳐갈 수 있지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행정서식에서 누락이 발생하면 횡령과 배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사회복지시설에 가시게 되면은 처음부터 정보 시스템을 맡기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제 뭐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뭐 상담 이런 것들을 하실 텐데요. 이제 아예 안 할 거는 아니니까 이제 어느 때가 되면은 이제 이런 업무를 하시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초임 복지사에게 시키지도 않을 뿐더러 시켰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제 확인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조금 작은 기관에 가시게 되면은 사회복사가 이 업무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정신을 바짝 차리셔가지고 정보 시스템의 의라던가 그 목적이라든가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이거를 뭐 실수로 누락하려고 하거나 뭔가를 횡령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민간 서비스 연계 및 수혜 대상자 이용 실적 보고 또 뭐 이런 복지 대상자에 대한 어떤 보조금 정산 역시 비슷한 내용이죠. 후원금까지도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이제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정보 시스템을 들어가면은 후원금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요. 예산 관리라던가 이러한 모든 것들도 전부 다 거기에 기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나와 있다는 거죠. 이제는 이것들을 막 다 문서화하고 뭐 이렇게 누락하고 이것이 아니라 왜냐면은 어느 시설은 후원도 되게 많이 받는데 또 어느 시설은 후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정부 보조금을 계속 받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은 안 되는 시설도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형평성, 공평성을 맞추기 위해 사용된 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원의 고른 배분이 가능하겠죠. 네, 여기까지. 네, 이제 5주차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강의는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입니다. 우리가 의도한 건 그건 아니었는데 의도치 않게 사회복지시설에서 노인의 인권보호 문제 또는 안전관리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권보호와 안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정리를 하고 의도치 않게 벌어지는 이런 문제들을 조금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게 지금 학대다, 인권 유린이다, 노동력 착취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막을 수 있겠죠. 이게 지금 내 노동력 착취인지 인권 유린인지도 모르고 지금 그 일을 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절반으로 잘라서 하려다가 이게 또 자르기는 굉장히 또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꺼번에 했더니 분량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또 짧은 거 보조 영상이 있으니까 하나 보시면서 이번 학기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주차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